경제 체질이 개선돼야 되겠죠. 반 걸음이라도 우선 나가는 게 본질을 핵심을 봐야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생존의 본능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부산시의 여러 고민들 중에서 경제 분야 고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인재의 문제입니다. 네. 사람들이 특히 새로운 청년 인재들이 모두가 서울로 향하니까 90년대 이후부터 소위 디지털 기업들이 전부 서울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이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보면서 각 도시들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좀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도 점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데는 이게 세계 2위의 환적항이거든요. 지금 2위의 환적항이라는 건 위치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데를 사실은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처럼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려는 목적의식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 3프로TV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재미있는 코너 더 폴리틱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더 폴리틱스라는 단어와 굉장히 잘 맞는 분을 네. 모셨는데요. 3프로TV에는 처음 나오신 분이죠. 그만큼 굉장히 바쁘셨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공중파라든지 뭐 종편의 섭외 1순위였죠. 네. 그런 유명한 분이신데. 예, 박형준 부산시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예. 오늘 사실 지금 밖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눈 많이 있어요. 와요. 네. 그래서 다행히 시장님이 조금 일찍 오셔서 이 인터뷰가 성사가 됐네요. 만약에 딱 시간 맞춰서 출발하실 것 같았다면 아마 인터뷰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부산시장으로 가시면서 부산 시민들은 뭐 좋은 소식이었을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됐지만 방송가는 큰 인재를 한 분 또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이 뵙고 싶다는 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일단은 뭐 그래도 저희가 경제 채널이니까 부산시의 여러 고민들 중에서 경제 분야 고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역시 혁신 역량, 혁신 역량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격차가 지금 우리나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면 그 지역 격차의 대부분이 혁신 역량의 차이거든요. 근데 혁신 역량 차이 가운데서도 제일 그걸 이루는 중심적인 거는 결국 인재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새로운 청년 인재들이 모두가 서울로 향하니까 부산같이 큰 도시고 또 잠재력도 있는 도시고 또 위치도 좋은 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년이 떠나가는 네. 이 현실이 또 그러면서 이제 대학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잖아요. 약화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경제 전체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인재를 보고 다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다 이제 혁신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인재 양성이나 또 인재들이 자꾸 서울로 간다 그래서 그쪽에 인재가 없다는 소문이 나면 기업이 안 들어올라. 안 들어오면 그러죠. 또 그럼 또 인재들은 또 이게 또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계속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 악순환 구조가 서울을 빼놓은 지방 도시들은 거의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건데 특히 부산같이 소위 제2도시로서의 위상을 그 대한민국 산업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네. 가졌던 도시가 지난 20여 년간 좀 그런 구조적인 저하 경향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도시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큰 항구 도시. 그렇습니다. 우리 뭐 교육이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생존의 어떤 기반인 나라인데. 그러게요. 어찌 보면 수출 경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제1의 도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수도권 일극화, 일극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할 때 조금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 수도권 일극화라는 게 70년대 이후부터 쭉 생긴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60,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산업화될 때는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구상했던 분들의 기본 발상이라는 거는 부산이 수출항으로서 입지가 굉장히 좋으니까 예. 그 수출항의 입지를 살리고 그 주변에 큰 제조업 단지들을 만들어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을 그렇죠. 하고 그걸 서울이 갖고 있는 이제 생산자 서비스, 지식 서비스 기능을 연결해서 경부도 고속도로를 놔서 사실 경부축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중심축이 저는 경부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경부축에 있는 도시들은 다 사실은 다 괜찮았어요. 그게 부산, 울산, 대구, 포항, 구미, 대전, 창원. 서울까지, 창원까지. 예,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호남이 조금 소외되다 보니까 예.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호남을 그 또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됐는데 사실은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된 거는 90년대 이후입니다. 90년대 이후에 디지털 전환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네. 디지털 전환 시대라는 게 사실은 사람 문제거든요. 결국 대부분 그러니까 산업화하고는 조금 다른. 그리고 굳이 입지와 무관하게 그렇죠.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그리고 업종이다 또 보니. 그때부터 90년대 이후부터 소위 디지털 기업들이 전부 서울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전부 서울에 그 입지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인서울이라는 말이 그때 생긴 90년대 이후에 인서울이라는 예. 그렇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지방의 그렇지, 거점 대학이 그렇지. 아유, 그럼요. 서울의 웬만한 대학 부산대학교, 못지않게 그럼 경북대학교, 이 전남대학교 이런 데들 좋았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인서울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인서울대학 다 치고 나서 치고 난 지방 다음에. 거점 대학 네. 치는 이 구조가 맞아요. 서열화됐어요. 그게 저는 90년대 이후부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20여 년간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과거의 산업화의 기본 축으로서 이 경부축이 가졌던 역할 또 이 부산이 가졌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쇠퇴.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부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산업이 뭐 신발 예전에 그렇죠. 또 합판 그죠? 그건 이제 70년대, 네. 70년대, 80년대에는 신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이제 메카였죠. 그래서 뭐 국제상사 같은 경우도 재계서열 뭐 6, 7위 하던 그 어떻게 보면 부산 토착 기업이고 그 대한민국 그 대기업들이 다 부산발 대기업들입니다. 네. 삼성, LG 할 거 그러니까요. 없이 다 네. 이 부산발 대기업들이고 대우도 그랬고 옛날에 지금 그렇죠. 없어졌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대개 90년대에 거의 종료가 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예를 100대 기업에 거의 없죠. 없어요? 그 수도권 그 서울에 지금 대기업 본사가 9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기업 가운데 지금 부산에 있는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르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르노. 예. 뭐 B&K가 부산은행 경남 금융이니까. B&K가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부산하고 또 창원 울산은 좀 다른 게 창원 울산은 대기업의 이제 공장이나 이런 그 생산 단지가 있는 거고. 네. 부산은 사실 제조업도 중소기업들이 많고 대기업은 거의 없는 셈이죠. 네. 심지어 이제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여기가 네. 또 7위의 컨테이너 항임에도 불구하고 H&M 같은 큰 해운 회사도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죠. 이 빌딩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H&M을 부산으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근데 듣고 보니 그래 그렇겠구나 싶은데 예. 그러면 참 버거우시겠어요. 그건 어찌 보면 트렌드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이게 정하기 쉽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단순한 이제 트렌드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게 이거는 좀 그 목적 의식적으로 이 디지털 시대를 맞았을 때 이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보면서 각 도시들을 어떤 식으로 이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좀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도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이게 세계 2위의 환적항이거든요. 지금도 2위의 환적항이라는 거는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항만으로서 피더선을 음. 그 보낼 정도로 이게 그 수심도 깊고 또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게 이 선사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2의 환적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사실은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처럼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려는 목적의식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만약에 여기를 좀 특화된 샌드박스 지역으로 만들고 여기에 이 물류가 있으니까 물류와 연결되고 선박도 있으니까 금융도 좀 빨리 키워내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좀 여기는 국제적인 투자가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로 만들어놨으면 서울이 갖는 기능하고는 굉장히 특화된 또 하나의 혁신 거점이 만들어지면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게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갔다면 지금 그 중간 지역도 그러면 분산이 양쪽으로 될 거예요. 뭐 그렇겠죠. 90년대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기회가 있었던 게 이제 수영 비행장이라고 왜 부산에 큰 비행장이 옮겨가면서 거기를 정보통신단지로 만들겠다. 그때 IT 시대가 이제 막 본격화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의 해운대 센텀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때는 IT 기업들이 작을 때니까 여기서 좀 그런 목적의식적인 계획을 갖고 좀 특혜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끌어들였다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그 당시 항상 올라오는 거를 지금 판교가 아닌 부산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그쪽이 하나의 그 IT 특화단지가 되고 또 해양 쪽이 가까우니까 해양과 관련된 그런 신산업들을 그쪽에 같이 구축을 하는 걸 좀 그 당시에 좀 일찍 시작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 IMF 위기 오면서 이게 개발 비용을 뽑기 위해서 그거를 그런 산업단지가 아니라 IT 산업단지가 아니라 주거나 관광 이런 어떤 그냥 일반 오피스로 분양을 하는 바람에 그게 한번 기회를 놓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판교가 개발이 되면서 모든 IT 다 수도권이니까 판교로 이제 몰리면서. 근데 사실 미국도 동부와 서부가 뭐 한국하고는 사이즈 자체가 틀리긴 합니다만은 뉴욕이 이제 뭐 경제 중심지면서 그런데 뉴욕에 사실 뭐 IT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않습니다. 금융 위주고 대신 이제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 이쪽은 또 완벽하게 새로운 그 산업의 어떤 그 발상지 역할을 하면서 그게 또 신산업 새로운 동력이 돼서 되게 서부와 동부가 이렇게 밸런스 있게 성장하는 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지금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의 시대잖아요. 시대죠. 그리고 미국이 왜 저렇게 발전했을까? 물론 뭐 여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쌓아온 축적된 힘도 크지만 저는 미국은 50개의 나라라고 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혁신 거점을 계속 확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혁신 거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가 갖고 있는 자율성도 기반이 되지만은 그런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마다 특성화된 산업을 그 지역의 대학과 연결을 해갖고 키워낸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챗GPT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 최근 5년 동안 제일 성장한 미국의 주가 어디냐 이런 거 쳐보면 네바다 거기 라스베가스가 있어서 그런 거고 뭐 아이다호 갔다 오셨잖아요. CES 최근에 갔다 뭐 그리고 조지아 거기는 애틀란타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시애틀 뭐 워싱턴 주 이런 데가 이제 새로 부상하는 데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아리조나 같은 데도 옛날에는 시골이라고 했는데 지금 AI 쪽은 아리조나가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가 과감하게 그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도 그렇고 대학을 육성하는 데도 그렇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세금이라든지 그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에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거기에는 관여를 별로 안 하니까 그런 걸 통해 갖고 계속 특성화된 발전을 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 거점이 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제가 그런 모델을 제가 여기 그림으로 고래 모델이라고 했는데, 네, 한번 볼까요? 예, 그 고래 모델을 가진 나라들은 대개 보면 네. 혁신 거점이 다원화돼 있고 네. 혁신 거점이 다원화돼 있다 보니까 경제 역량도 그 나라 GDP를 구성하는데 골고루 그 GDP를 하고 그리고 대학들도 그 거점별로 좋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인재 양성과 그 R&D 쪽에 네. 특화된 그 모델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과 국민들의 행복인데 삶의 질 측면에서도 골고루 이게 분산이 되니까 네. 거의 그 균형 잡힌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출산율하고도 저는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진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90년대 이후에 공교롭게도 제가 아기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수도권은 이게 입 큰 못생긴 그 네. 아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기 모델을 가진 나라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네. 전 세계 아기 모델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선진국 가운데서. 네. 일본, 국가. 일본, 프랑스, 네. 한국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게 꼭 그 이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90년대 이후에 제일 GDP 성장률도 제일 낮고 낙차가 크죠. 예. 네. 그리고 오히려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나 낙차가. 프랑스는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예. 그들 나라들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 문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근데 한국을 딱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그들 나라보다도 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하죠. 경제력은 거의 비슷한 비슷하거나 우리가 약간 낮은데도 이게 1인당 소득은 우리가 오히려 거기 이제 거의 다 따라 올라갔으면 일본보다 요번에 높아졌더라고요. 예. 아기 모델로 딱 나타나고 그 집중의 수준이 전 세계의 제일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력이나 무슨 혁신 문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출산 문제하고도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 인구학자들도 공동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초저출생 문제하고 초과밀 그리고 초스트레스 문제하고는 매우 밀접히 연관이 되어 그럴 있다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제일 낮은 데가 홍콩하고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있어요. 초과밀, 초경쟁, 초스트레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건데 최근에 수도권 그 인구 증가의 78%를 지방 청년들이 올라와서 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방 청년들이 올라와서 서울에서 집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집 하나 구하려면 옛날을 하고 다르게 1-20년 걸리고 그렇죠. 또 이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야 되니까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쨌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오면은 이제 뿌리가 뽑힌 삶이니까 사회적 관계의 망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결혼하기도 힘들어지고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혼자 그냥 살고 말지 하는 그 인식으로 확대되니까 이게 저는 초저출생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서울대 인구문제연구소에서도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거를 분산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초과밀 초스트레스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더 재밌는 일은 서울로 청년들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결혼 시장의 미스매칭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또 소위 말해서 좀 인재들이 많이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 지방에서는 그거로 인한 그 결혼 시장의 미스매칭 구조가 생기겠죠.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결혼 시장의 이 협소해지는 효과를 낳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최근에 보면 TV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제 매치메이킹하는 맞선 보는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한 명씩 소개하잖아요. 그럼 되게 직장도 좋아, 또 직업도 좋은데 어디 사신다고요? 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일단 뭐 롱디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는 불편하고 또 통상은 그 남자가 그 직장을 잡고 있는 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지역이 이제 그 아까 경제적으로 당장 제일 고민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이나 해운이나 이런 건 좀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진짜 안 좋은 거는 건설하고 자영업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이 부산 같은 도시는 이제 자영업 도시일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 비중이 워낙 크고. 근데 지금 뭐 플랫폼도 바뀌지만은 이런 이제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그 구조 조정의 압력이 제일 큰 데가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이에요. 그 건설은 부동산 시장하고 밀접히 관련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부산에서 보면 부산에 좀 산다는 사람, 부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도 다 그럴 거예요. 거기도 다 소위 강남의 부동산 집 살아오시죠. 예. 대부분 하나씩 가지려고 하고 이쪽 집 정리해서 저쪽으로 작은 그러면 거라도 아이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의 부동산 수요는 서울에서만 전국 수요.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 수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방은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 미분양이 쌓이고 서울은 뭐 서울도 요즘 부동산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계속 수요가 생기고 이 격차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국토부에도 이 현실을 바라보고 정책을 좀 다르게 펼쳐야 된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게 이제 다 이게 걸려 있는 문제들이죠. 근데 부산하면 또 아파트로 유명한 도시라고들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수치로 보면 부산의 아파트가 전국에서 특별히 많은 건 아닙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그 아파트 비중은 전국에 한 5위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 거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프레임이 걸린 얘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산에 오면은 워낙 이제 지형 자체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주변에 그 평평한 공간이 없는데 그 평평한 공간을 되게 고층 아파트들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객관적인 지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특히 최근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 이 건설업 경기가 이게 불황이 되면서 아파트 공급수도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저희는 뭐 아파트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 옛날 집들 많지 않습니까? 삼복도로 그렇죠. 우리 저 김 대표님도 삼복도로 밑에 제가 거기서 났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그 원도심에 옛날 집들이 빈집이 많이 생기는 거죠.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게 이제 도시 문제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라리 뭐 살 사람들이 있어서 이 아파트로 개발이 돼서 그 전환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떠나고 고령화되면서 그 빈집들이 많아지고 그런 동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전국 고령화 비율이라고 하나요? 네. 거의 수위를 달리는 동네들이 있더군요. 그럼요. 부산의 원도심이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고령화 비율이 가장 급속도로 진행되고 실제로 고령인과 자활 비율도 제일 많은 동네가 부산의 원도심지. 구도심이라. 바로 우리 김 대표님 태어나신 그 삼복도로 밑에.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잘 안 됩니까? 땅이 그게 이게 이제 잘 안 맞는 아파트를 땅이기도 짓는다는 해요. 거는 거기가.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업성이 옛날처럼 잘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공사비는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 공사비 올라간 거가 분양가에 반영이 되면 그거는 너무 비싼 분양가에 반영이 되니까. 되는 거지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 수요라는 건 되게 청년층 수요가 청년이나 없으니까. 이제 중년층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빠져나가고 있으면 악순환이네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희망이 없냐?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그래도 부산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7위의 컨테이너 항일 뿐 아니라 여기를 아직도 글로벌 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해양 항만 쪽에 이게 풍부한 잠재력이 있고 또 이 울산 창원과 이 결합해서 보면 이곳에 이제 특화된 산업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그리고 이 요즘에 또 방산이라든지 방산, 예, 이런 거 좀 방산이 다 뜨죠. 주변에 창원, 있고요. 사천 이렇게 해서. 예, 또 이제 미래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이제 이쪽이 산업이 돼 있고 또 이쪽이 이제 수소나 그린 이코노미와 관련해서 녹색 네. 경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2차 전지도 멀지 않고. 2차 전지도 또 여기 클러스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산업 이게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강점이 그거잖아요. 제조업들이 그래도 그 그렇죠. 단단한 제조업들이 있고 예. 이 제조업들이 중국의 추격을 받고 어떤 건 추월이 됐지만 그래도 이걸 혁신하면은 가능성들이 상당히 그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지금 여기 집적돼 있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그 혁신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는 결국 부산을 그런 기점으로 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두바이, 로테르담 뭐 이런 도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고 저희는 이제 5개의 엔진을 갖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예. 첫째가 물류고 두 번째가 금융이고 세 번째 금융도 이제 좀 특화를 해야죠. 서울하고는 다르게 선박금융이나 이런 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쪽으로 저희가 좀 특화를 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가 이제 부산이 할 수 있는 부울경이 할 수 있는 신산업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여기가 워낙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을 컨텐츠를 이제 넣어서 하면 부산이 최근에 관광객 해외 관광객 숫자가 아주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놀러 많이 온다 이거죠 오죠. 부산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 관광객만 지금까지는 서울만 갔다가 대부분 돌아가는 그거였는데 부산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마이스 산업 같이 컨벤션이나 네. 국제 컨퍼런스나 뭐 이런 것들을 예. 하기에는 서울보다 부산이 더 좋습니다. 이 바다와 이런 여러 그러니까요. 가지 그 해양 환경이 접근성도 있기 좀 때문에 괜찮고. 접근성.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그 항만은 있는데 공항이 거기에 이제 같이 맞춰지지 못해서 특히 네. 공항도 여객 공항도 중요하지만 좀 물류 기능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공항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서 지금 관문공항으로 이제 가덕도 공항을 새로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고 또 이 부산이 사실 이게 동서로 긴 도시입니다. 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희가 지금 세계 최초로 그 준비하고 있는 게 대심도 수소 열차예요. 그래서 그걸 가덕도 공항부터 부산 와보셨어요? 예. 저 기장까지가 동서 양쪽인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도심을 통과해서 가더라도 북한까지는 20분 그리고 그게 부산역입니다. 그리고 저기 기장까지는 40분에 주파할 수 있는 대심도 가덕도 공항부터 네. 그거를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부산 있습니다. GTX네요. 아, 이제 예. 시작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예. 그 KDI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제 그 예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할 거고 그러면 이제 바로 사업자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근데 사실 부산을 그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예. 예, 부산역에서 내려서 뭐 택시를 타든지 뭐 지하철 타고 해운대라든지 광안리 같은 데서 이제 뭐 부부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달맞이고개 밑에 있는 그 해변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가면 그 길을 걷든지 그 열차를 꼭 타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마 가본 도시로 따지면 한 5, 60개 도시는 가본 것 같아요. 저 세계적으로. 제가 지인들한테 제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그 열차는 없다.
이렇게 편리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보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항구 도시 혹은 비치가 있는 도시들 보면은요, 이게 자연과 사람이 만든 이 시설이 이렇게 조화가 되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홍콩만 하더라도 뭐 해변이 있어요? 없죠. 그다음에 뭐 미항이라고 하는 게 리오데자네이로인데 거기 또 뭐 자연은 있는데 또 산업 기반은 전혀 없는 데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의 잠재력은 글로벌 시각으로 보면 굉장하다. 근데 우리가 그걸 남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산 앞바다를 부산 앞바다 혹은 남해라고 한다고. 근데 사실 태평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저는 야, 이게 세계 제2의 환적항이고 그렇게 큰 물동량을 자랑하는 근데 산업이 부산에는 별로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긴 한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열심히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 이제 기업 투자 유치가 과거보다 한 20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저희가 우리 대학들을 기존처럼 계속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기업을 엮어갖고 저희가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지산학 협력이라는 걸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제창을 했고 그 정책을 지금 교육부가 가져가서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지방 대학들이 왜 자꾸 이렇게 무너졌느냐면 교육부가 지표 관리로 지방 대학을 관리하면서 예산 관리를 하면서 너 요 지표 맞추면 예산 재정 지원해주고 못 맞추면 재정 지원 탈락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교육부 지표 맞추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지표도 물론 훌륭한 지표들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자생력을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지표 관리에 급급하다 보면 뭐 교수대 학생 수 이런 걸 하다 보면 논문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대학이 진짜 먹고 사는 길은 지역 경제하고 연결이 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 교육부 바라기로 된 거예요. 이게 지방 대학이 점점 가라앉은 이유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지역 대학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그 엮어주고 또 지역의 대학에도 교수들이 우수한 분들이 많은데 그 동안은 중앙에 연구과제 따는데 다 몸은 지방에 두지만 사실은 마음과 정신은 다 서울에 있어요. 우수한 교수일수록.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는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 기여도도 약하고 따로 놀게 되는구나. 따로 놀게 돼요. 이거를 이제 기업이. 생태계를 지역 안에서 대학과 기업과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갖고 할 수도 아까 미국 예를 들었지만 그런 쪽으로 가려면은 교육부가 그 재정을 되겠네요.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 내려줘야 됩니다. 그걸 권유를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걸 금년부터 실행을 합니다. 금년부터 실행을 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예산을 우리가 통으로 받아와서 부산시 예산까지 넣어서 뭐 실질적으로 한 3천억 이상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학 교육에 대학에 이제 대학들하고 저희하고 기업들하고 라이즈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공동으로 그럼 너 당신 대학은 뭘로 특성화할래? 당신 대학은 뭘로 특성화할래? 그럼 지역의 기업 산업하고는 어떻게 연결할래? 이렇게 갖고 다 엮어줍니다. 엮어서 거기에서 기업이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아예 대학에 넣어갖고 과정도 좀 바꾸고 커리큘럼도 좀 바꿔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워터로드 대학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가서 학점 딸 수 있게 만들고 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인재를 한 100명 교육시켜갖고 취업을 한 50명 시키겠다 그러면 그 교육비를 아예 워터로드 대학이라는 게 저 캐나다 워터로드. 거기가 그걸 제일 잘하거든요. 산학협동. 산학협력을 워터로드 대학이 제일 잘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모델을 좀 따갖고 와서 지금 지역 대학을 특성화하고 그 지금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번 5년 뒤에 그 대학 입학할 학생들을 따지면 이제 30만이 무너지는 때가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전체 입학생은 50만, 60만 되는데 이게 30만 이하로 무너지고 또 조금 지나면 20만
이하로 무너져. 70%가 만약에 대학 들어간다. 벚꽃 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벚꽃 예, 예.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이 이제 살려면은 예. 그 무슨 재정 지원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자기 혁신을 해서 슬림화하고 그다음에 자기 대학에 들어오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시작을 한 겁니다. 금년에. 몇 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금년부터는 교육부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 좋은 인재가 많고 예, 학생 입장에서는 취업이 다 잘 되면 그게 그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이 악순환이 좀 끊어지면서 예, 다시 돌기 시작할 거다. 예. 제도를 바꾸거나 해야 될 거는 그럼 혹시 없어요? 제도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제도를 이미 조금 바꿨고 예산 그걸 말씀하시는 예산을 더 이제 더 투입을 합니다. 고등교육 예산을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직접 주는 구조에서 지방에서 이 협력해 갖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바꿔야죠. 예. 하긴 지방자치제라는 게 그 실시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다른 거는 피부로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제 서울 주변에도 보면 그 기초단체별로 막 그 산을 개발해가지고 뭐 데크도 만들고 또 어디 지방에 가면 뭐 그 짚라인 같은 거 만들어서 관광 유치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예산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없어요. 아직도 완벽하다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독점적인 중앙집권화가 돼 있어서 사실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죠? 파격적인 조건을 주고 뭐 땅을 공짜로 줄게 기업들 내려와라 이런 것도 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정부에서 그 하는 정책 가운데 기회발전 특구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회발전 특구 정책의 핵심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 지구를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에 내려오는 기업에는 그 정책 방향 자체는 상속세가 기업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걸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국회에 막혀 있고 뭐 법인세나 이런 그 것들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는 그런 그 기회발전 특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인이 되죠. 특히 상속세를 상당 부분 기업 내 상속일 경우에 면제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유인이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서울 1극 1극화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이즈면 2개 내지는 한 3개 정도 3개도 많다는 분들이 있으니 그 지역을 그냥 평등하게 균형 발전한다는 건 사실 그건 거의 어렵죠. 어렵고. 그건 제가 평소 주창하는 게 그건데 떡을 나눠주는 균형 발전이 아니고 예. 떡시루를 만들어주는 균형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떡시루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곳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확장된 거를 보면은 서울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인천까지 다 이게 심지어 지금 충남 일부, 까지도 내려오죠. 그렇죠. 충북 그렇죠. 일부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어차피 산업이라는 건 분업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이 행정구역은 달라도 이 생활권과 경제권은 넓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대신 그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허브 도시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은 도시가 있어야죠.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점 도시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까지 역사적인 구조나 뭐 여러 가지 볼 때 그 서울하고 부산이 우선 좀 그 부산이 이 남부권 영남과 남부권을 좀 이 허브 도시 기능을 해야 되고 서울이 해야 되고 뭐 대전이나 이런 대구가 또 별도로 강주나 이런 데가 이제 그걸 따라서 조금 따라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타게 해보시자고 제가 이게 기사를 검색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민생안전 5대 프로젝트라는 걸 내셨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용어 비슷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좀 관심이 갑니다. 고양이관에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5대 프로젝트. 이게 저는 리타이어하면 거기 가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발전 수준하고 행복도가 꼭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삶의 질 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게 만족도 조사이기도 하고 국회 미래연구원이 이제 그 조사를 굉장히 큰 샘플을 갖고 해요. 2023년에 조사를 하고 작년 건 안 나왔는데 2023년에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1위예요. 전국 광역시가. 청년들의 삶의 질이 1위고. 설문조사한 거예요? 예, 설문조사하고 이제 그 지표조사 여러 가지 지표조사를 한 건데 2만 샘플로 해서 네.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서울대 아동 복지연구소에서 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1위예요, 부산이. 그러니까 살기는 좋다는 거지 여기서. 네. 사는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부산 사는 사람은 살기 좋다고. 예, 왜냐하면 미세먼지도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죠. 음식 좋고 뭐. 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미세먼지가 제일 없는 도시가 부산이에요. 별로 춥지도 않고. 그다음에 겨울에 어쨌든 뭐 안 골프 추워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맞아요. 골프 칠 수 예. 있을 정도로 따뜻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굉장히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뭐 해양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해양 스포츠나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저는 사우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부산의 사우나는 정말 스케일도 다르고요. 거기서 한번 온천. 눈높이 맞으면 서울에는 못 다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느끼는구나. 그 농심 호텔 입지에 가면 허심청이라고 예. 오래된 곳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매물로 나왔었는데. 와 워터파크인 줄 알았어. 어쨌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오히려 제가 놀란 게 서울의 또는 인천의 청년들의 삶의 질 지수에서 순위를 보면은 굉장히 낮아요. 낮은 순위에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회만 좀 주어지고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또 그 조사도 해봤어요. 부산 출신으로 서울에 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좀 적당한 일자리만 있으면 오겠다. 돌아오겠다는 게 80%가 맞아요. 넘어요. 그럴 거예요. 그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건을 조금만 만들어주려는 맞아요.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도 어느 정도는 뭐 완전히는 아니래도 아까 그 굉장히 못생긴 아기에서 대구 정도까지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 뭐 부산 정도까지는 키워서 두 극으로는 만드는 게 그냥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3등, 4등, 5등, 뭐 6등 하는 그런 도시들에서 왜 오케이 서울이 잘 나가는 건 나도 인정. 왜 다음은 부산만 하고 거기서 셧다운 내리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지자체에 많은 권한과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부산만 내려 보내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럼 각자 다 권한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또 가능성 없는 도시들도 일단 우리도 해보고 말자 하는 식으로 자꾸 버리다 보면 지적사항도 나오고 겹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중복 투자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대로 좀 큰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특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그거에 맞는 그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게 틀림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부 강남 감각을 갖고 사니까 대한민국 엘리트의 80%가 강남에 살거나 강남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제가 얘기하는 건 강남권입니다.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그 강남에서 직장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감각이 다 강남 감각으로 이해가 돼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마치 지방에 내려주면 지방이 그거를 지 마음대로 쓰고 낭비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관념을 갖고 있죠. 네, 막연하죠 사실은.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30년 동안 오히려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도 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지방의회와 그리고 지방은 어려운 여건에서 자기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비티 면에서 창의성 한번 지방 정책들 한번 다 살펴보세요. 돈 뭐 나눠주고 퍼퓰리즘적인 정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 가운데 50-60%는 지방에서 좋은 정책이 채택돼서 올라간 것들이에요. 지방은 다 지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이 이게 그 통제 권한을 너무 갖다 보면 지방은 지방대로 다 똑같은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특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줘야 되고 특성화해서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그래. 중앙 바라보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실패하는 쪽은 실패하는 쪽으로 조금 남겨둬야죠. 예.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가 좁습니다. 땅이. 예를 들어서 부울경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같죠. 보면 거의 하나예요. 맞아요. 신세계가 이 세계 제1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울산시장을 만나니까 그 얘기했는데 울산 시민들의 카드를 40%를 부산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 지역 백화점들이 있었거든. 원래 울산에도 백화점 유명한 게 토속 백화점이 있었어요.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환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울산에서 근무하면서 부산에 살거나 네. 부산에 직장이 있으면서 울산에 살거나 그렇겠죠. 이게 권역화된다고. 이게 결국은 음. 메트로폴리탄으로 이게 그렇죠. 점점점 음. 확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게 맞지. 부산, 울산, 경남이 경쟁하면서 중앙정부 바라기로 이 그 정책을 피는 게 맞냐 이게. 그러면 그냥 행정을 통합하면 안 되나? 바로 그거죠. 네? 뭐하러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각기 아, 정말 그런 거 많아요. 나 홀로 이렇게 할 바로 필요가 그렇기 있냐? 때문에 이제 네. 행정통합의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예, 그 지금 부산 경남도 그렇고 이 대구 경북도 그렇고 네. 대전 충남도 통합하려고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냥 현재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을 그대로 두고 통합하는 거는 행정 비용만 늘리는 거예요. 예. 오히려 쌓아온 그 역사 속에서 축적된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 네. 거거든. 이미 그 루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음. 그거를 변형시키면 거기에 따른 또 이 변형에 따른 비용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 거래 비용도 생기고 네. 새로 생기는데 무조건 뭐 통합했다고 효율화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게 통합이 효과를 가지려면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그러면 야 너희들 그 정도 단위가 됐으니까 이거는 거의 준주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네, 네. 다른 나라로 보면 네. 그 정도 수준이니까 과감하게 거기 예를 들어서 특별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기능들은 그쪽에 준다든지 또는 예산도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과 중앙정부 재정이 7대3이니까 이거를 한 6대4나 5.5대 4.5 정도로는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과 함께 그 통합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그래. 단순 통합만 해라. 그러면 사회적 갈등 비용만 엄청나게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부산 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정치인이죠. 저희가 지금 더 팔리틱스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문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부산 시민 분들에게 부산시장님이시니까 이런 민생의 현장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메시지를 한번 듣고 잠깐 쉬었다가 네. 정치 현안 얘기는 다른 페이스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뭐, 너무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은 너무 끄덕끄덕하고 그러니까 몰라. 아마 시청자들 저 뭐야 저거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 서울에서 전하시는 우리 박형준 시장님의 부산 시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듣고 네. 잠깐 쉬었다 2부에서 네. 정치 현안 얘기를 좀 들어보죠. 뭐 부산 시민들께만 드리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해 왔듯이 좀 부산을 그 글로벌 허브 도시 수준으로 만드는 게 부산을 위해서도 좋고 남부권 전체를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부산은 그런 면에서 그런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만일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예. 부산은 황금 노다지가 라는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아파 항구로서의 기능도 부산이 이게 그 전 세계 항구 중에 제일 좋은 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이게 포함을 해서 부산을 정말 좀 글로벌 허브 도시 수준에 맞는 이 그 도시로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가 또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고 항상 외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많은 관심을 그러게요.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잔잔한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백호 씨가 부르는 부산의 가면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 것만은 확실한데 조금 더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구도심과 뭐 또 신도심과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형준 시장님과의 일부 순서는 이렇게 마감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죠. 예.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